시진핑 주석의 주동자귀는 중국의 힘을 드러내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오랜 기간 각국의 인프라에 손을 대는 1대1로 사업은 물론이고 중국과 문화가 다른 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각종 문화공정 작업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다 못한 주한 미국 대사관은 중국의 계속된 김치 공정에 김치는 한국 것이라고 간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들어간 햄버거를 소개하면서 대박이라고 한글로도 맛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매우 속이 시원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다고 하나 한국에 미군 등을 주둔시키는 것도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가 큰 것이지 예전 사드 같은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관해서는 미국도 뒷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특히나 더욱 그러한 것은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고 많은 기업들은 중국의 큰 손을 의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기 있는 한류 배우 혹은 중국 아이돌들을 모델로 하기도 했는데 이는 과거 배용준과 같은 일본향 배우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 여행객이 많아져 모델을 바꾼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기업의 논리로 봤을 때에는 중국이 불합리한 주장을 전개하더라도 일면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한국의 한 기업은 오히려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하며 중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섰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의 제품 자체를 팔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도 했는데요. 트래디셔널 코리안 클로스 한복. 지난 3월 1일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 한복 사진 광고가 노출됩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주인공은 전 시크릿 멤버 겸 배우인 전효성이었는데요. 이 광고를 기획한 건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라카이 코리아와 전효성이 한 뜻을 모아 이 광고를 진행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무자비로 한복, 김치 등 억지스러운 동북 공정을 꼬집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한국의 전통 의상을 홍보하고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날을 알리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전효성은 과거 라디오에서 한 차례 구설수를 겪은 뒤 각성 후 꾸준히 올바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개념돌이라면서 이번에도 3.1절을 맞아 매우 시기적절하게 한복 광고를 한 전효성과 라카이 코리아에 찬사를 보내는 국면이 나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40만이나 되는 이 거리 한복판에 걸린 한복 광고가 알려지자 모든 한국인들을 감동시켰다는데요.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역시나 분노의 댓글 러시가 시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에는 이 한복 광고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며 한국은 또 전 세계를 고립시키네, 이 기업의 조속한 파산을 기원합니다. 이 바보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는 사람이 있어 라면서 연일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카이 코리아 본사에도 감히 담을 수도 없는 심한 비난과 항의를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정정하지 않을 시엔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성 항의도 다수 보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싸울 때는 중국 편이라는 일본은 아니나 다를까 이 광고 논란에 난입해 중국 편을 듭니다. 뉴욕시는 한국에 관여하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한복은 완전히 일본의 자네. 이런 일만 하니까 싫어하지 라면서 한국이 나대며 미움받을 짓만 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라카이 코리아가 국내가 아닌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이런 광고를 걸었다는 게 제대로 적중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아니었으면 중국이나 일본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국내 광고에 그쳤을 확률이 큽니다만 미국의 본 고장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광고판인 타임스퀘어에 한복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 관계자는 적지 않은 광고비를 들이긴 했지만 이번 광고 기획은 중국의 공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고 심지어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니었냐는 의견을 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라며 공식 입장문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위를 넘은 역사 왜곡과 무자비한 악플들은 국제소송으로 라카이 코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이 동북공정과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정정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무기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는 중국인, 일본인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번역까지 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는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품 하나하나에 한국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출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가 들어간 팔찌, 빛바랜 태극기가 들어간 목걸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제품과 최근에는 동북공정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모티브로 하여 자수 패치, 꽃 자수, 놀이개를 포인트가 되는 애견 한복을 출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름인 무궁화리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하며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무궁화의 꽃말을 담아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이면서 굳이 잘 팔리던 일본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무리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라카이 관계자는 이러한 작은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주동자기에 칼을 휘두르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하게 특유의 저항력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리꾼들의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종료, 지소미아 종료,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질문인데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전력으로 맞붙는다면 어느 나라가 이길까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강한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더 강한지, 그리고 유사시 시뮬레이션, 주한미군 사령관의 객관적인 평가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Fact Check. 미군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맞붙게 된다면 한국이 100% 이길 것이다. 네? 이거 진짜예요? 솔직히 이건 저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에게 지배당한 적도 있고 일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세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 미군 사령관이 말하기를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다면 한국의 지상전력 70%가 일본 상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증강이 짧은 시간에 증강된 관계로 바다나 하늘에서 일본에 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오산이며 비행기는 자체 생산되며 수출할 정도고 공중급유기, 첨단 비행기 F-35 49대를 갖추어서 일본보다는 적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세계 2위로 평가받는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제7기동대는 태평양에서의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고 방사능 추진 잠수함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장비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세계 4위의 전력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전력은 비슷하나 청궁, 신궁 등 장거리 1500K 발사체로 본토 및 개전 전 상대의 50% 시설이 폐기된 후 개전되는 것이고 역대급 상륙함을 지닌 한국 전력이 본토에 진입은 70%가 가능하다고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3일이면 모든 상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팩 훈련 시 29대를 무너뜨린 장보고함을 비롯 운용면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의 전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00%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아베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전력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해 동물에 비교하면 호랑이와 상어의 싸움입니다. 지상에서 붙을 것인가, 바다에서 붙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무단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 일본의 호위함 한 척이 독도 근처에서 해양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대한민국의 미온적 대응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2005년 다케시마의 날 발효 직후에 일본의 비행기 한 대가 독도 상공으로 들어와 한국의 F4 2대가 경고해서 일본이 물러난 사례도 있습니다. 해경과 해상보안청 사이에 대치도 있었습니다. 2006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근처에서 한국 연구선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면서 호위하던 한국 해경의 경비정과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간의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대치하던 두 함정은 무력 충돌 없이 일본 순시선이 물러남으로써 끝났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는 노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 해인 2010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노 대통령이 비밀리에 위에 사격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사격 명령을 내린 걸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만 혼자 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평시에 해상보안청 장관이 보고받고 유사시에 방위 대신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에서 유일한 출처가 아베의 말뿐인지라 교차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사격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2018년 12월 광개토 대왕함과 일본 초계기 사이에 있었던 사격 관제 레이더 논란을
일본 방위성에서조차 그냥 넘기려 했던 것인데 아베 총리의 지시로 성명을 발표하고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버린 게 드러났습니다. 틈날 때마다 헌법 9조의 개헌을 통한 군국화를 시도했던 점과 아베의 지지율이 급락한 때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 술수가 엿보인 사건이라 이때도 한국 해경이 선제 사격을 하려 했다는 아베의 말에는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말 교전이 일어났다면 북한하고는 다르게 국제적으로 큰 분쟁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수십 년간 취해온 한국 정부의 전략과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마이주루 호위대군 함정들이 대규모로 집결해 있었습니다. 같은 해 대레이더를 탑재한 일본의 F4가 독도 근처를 침범했고 한국은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F-15K를 출격시켜 물러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E-737 같은 조기 경보 통제기가 없었을 때 독도의 레이더로 일본을 감시했습니다. 2012년에는 자위대의 헬리콥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고 독도 근처 30마일에 일본의 4,200톤급 구축함이 항해했습니다. 일본 나름대로 작정하고 보낸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군은 F-15K 4대와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과 링스 대잠 헬기와 전자전기를 대형 출격시켜 물러나게 했고 이 사건을 국방부가 은폐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네이버 뉴스를 보면 국군 P3 대잠 초계기가 다가가서 왜 독도를 침범했냐고 묻자 자위대는 다케시마를 침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국방부가 민간에 은폐한 것은 명백히 잘못인데 일본의 독도 도발을 숨기려 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 한 차례 일본 함정이 독도 공해상을 항해한 적이 있었고 2012년에는 이걸 포함해 5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해상보안청의 침범 횟수는 거의 100단위입니다. 사실 해상보안청과 주로 대치한 쪽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촉발된 게 신풍호 사건입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인 신풍호를 납포해 가려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이에 달려온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신풍호를 두고 39시간 동안 대치했던 사건입니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됐지만 결국 해상보안청이 교섭 끝에 물러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해양경찰청과 해상보안청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심심찮게 대치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단 몇 건이지만 해상보안청 측 순시선이 침범한 사례만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017년 홍익태 해경본부장의 인터뷰를 보면 일본 순시선은 연 100회, 사흘에 한 번꼴로 독도를 침범했습니다. 2013년 기사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도발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평균 약 100회면 10년이면 약 1000회이고 해방 후부터 일본의 독도 침범이 계속되어 온 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의 침범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렇듯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독도 주둔 계획과 정기적 독도 방어 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다카이 정 교관은 일본 정치가들은 세계 유수 규모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첨단 장비를 보유한 일본의 전력은 세계 인류라고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의 통합 방위 태세는 미비한 구석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작전 기지를 둔 제주도와 1의 대수의 거리에 있는 고토열도 그리고 스시마를 지원하는 이키섬은 무방비 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사정거리 약 120km의 제5대함 연대는 북규슈 연안으로부터 스시마 동쪽 해역에 걸쳐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마모토의 캔쿤 주둔지의 상주에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배치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한국과 붙을 경우 육상 전력도 규슈와 오키나와 본토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카이 정 교관은 호위함과 잠수함은 한국 전력보다